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강 장기요양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로는 롱텀 케어라고 부르죠. 물론 뭐 롱텀 케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롱텀 케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냥 엘드 케어 뭐 이렇게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제도는 고령이나 또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뭐 사회적 연대 원리로 제공하는 사회보호제도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 뭐 그동안 이 이제 노인성 질환 전형적인 게 사실은 뭐 치매나 중풍 이게 가장 전형적인 노인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타 뭐 또 다양한 파킨슨 병이랄지 뭐 다양한 노인성 질환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뭐 전통사회에서는 사실은 이 가족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영역으로 간주돼 왔죠. 특히 뭐 대부분 여성들이 담당해 왔던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만, 뭐 이런 영역들도 점점 더 이제 사회화되는 이게 사회화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케어의 사회화라고 해서 어, 국가 사회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변동을 해왔고 특히 뭐 이 현대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제도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일종의 케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소위 신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뭐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1950년대에 전통적인 어떤 가족 노동시장 구조에서 출현한 그런 어떤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복지국가가 생겨났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어, 대응하지 못했다가 이후에 이제 가족 구조와 노동시장 구조가 빈동함에 따라서 새롭게 출현한 그런 어떤 사회적 위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 그걸 가리켜 우리가 이제 뉴 소셜 리스크스 신사적 위험으로 개념화하고 이 신사적 위험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케어 즉 우리가 뭐 보통 돌봄이라고 번역하는 바로 케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 뭐 중에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동에 대해 아동 케어, 차일드 케어, 엘드 케어죠. 그러니까 뭐 케어 중에서도 케어 중에 한 종류로서였던 이런 엘드 케어 또 롱텀 케어라고 하는 것이 늦게 사실은 좀 제도화된 것이죠. 늦게 제도화되고 이것은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소위 이제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라서 인간의 기대 수명이 증가하게 되고 고령화가 진전되게 되고 또 여성의 농시장 참가가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또한 어, 현대 복지국가가 작동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에 따라서 이 제도가 한층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어떤 구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제도의 구조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꽤 많은 사실은 보고서한 논문들이 바로 이 롱텀 케어에 대해서 롱텀 케어의 어떤 구조와 그 구조의 변동, 개혁 등등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이 쓰여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제도 자체는 뭐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는 그런 어떤 주로 이제 뭐 중장년 여성들이 되겠죠. 여성이나 또는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모든 세대에 혜택을 주는 그런 어떤 제도이고 뭐 이건 뭐
예, 뭐 노인들에서도 그렇고 장기가 직접 담당하는 중장층에서도 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제도이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제 디포뮬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디포뮬라이제이션이라 뒤에 아마 이 관련 용어가 조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예, 예, 잘 안 써지는데요. 이게 얘기가 아마 I가 될 것 같습니다. 퍼밀리어라이제이션. 예, 우리가 탈가족화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탈가족화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돌봄 노동을 가족에서 담당하던 그런 어떤 현상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돌봄 노동이 점점 더 사회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에스피 앤더슨이 아마 이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탈가족화라고 부르는 그런 뭐 어쨌든 사회적으로든 뭐 여성에게서든 또는 젠더적인 관점에서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탈가족화 현상이죠. 케어 노동이 사회화되는 것, 탈가족화 현상.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아동에 대한 차일드 케어, 그 다음에 이제 엘드 케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용 창출 효과 이 측면에서도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쨌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창출 효과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대부분 이제 여성들이 되게 이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만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장기요양 제도의 어떤를 이제 그 분류를 한번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제도 국제 비교하는 것은 뭐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먼저 1차적인 뭐 작업은 제도의 분류가 되는 것이죠. 이 제도의 분류인데 이제 뭐 일단 수년 전에 OECD의 보고서에서 나오는 이 방식이 꽤 사실은 정교하게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OECD 보고서에서는 뭐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장기 요양 제도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게 이제 단일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편적인 그런 어떤 뭐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그런 뭐 첫째가 이제 조세 방식이고 둘째가 사회보험 방식이죠. 그러니까 조세 방식을 통해서든 사회보험 방식을 통해서든 어쨌든 단일한 시스템을 통해서 장유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먼저 이제 일단 보건의료 시스템과 별도의 보건의료 시스템과 별도의 단일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고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별도의 제도로서 장기요양 제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보건의료 시스템 기존의 이제 보통 헬스케어 시스템과 별도의 어떤 시스템, 그것이 조세 방식이든 사회보험 방식이든 별개의 그런 어떤 단일 시스템을 통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국가들이 이제 예, 국가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조세 방식을 취하고는 뭐 대표적인 나라는 노르딕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르딕 국가에서는 롱텀 케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엘드 케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노르딕 국가의 장기요양 시스템의 공통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역시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재정적 책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 엘드케어뿐 아니고 헬스케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NHS
S 시스템, 그 내셔널 헬스 서비스 시스템. 뭐 우리나라의 헬스케어 시스템은 내셔널 헬스 시스템이죠. 보험 방식이 되겠습니다. 내셔널 헬스 시스템, NHS라고 NHI죠. 제가 잠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내셔널 헬스 시스템은 내셔널 헬스 인슈런스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험 방식이죠. 이게 보험 방식이고, 그 다음 영국과 노르딕 국가는 NHS가 되겠습니다. 내셔널 헬스 서비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보통 NHS도 최초로 만들어진 나라는 영국이고, 영국의 베브리지 시스템이 사실은 상당 부분이 노르딕 국가에 채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헬스 케어 시스템에서도 NHS 제도를 대표로 영국과 그 다음에 이제 노르딕 국가, 그러면 좀 예외적으로 이탈리아가 이제 뭐 이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대단히 중앙 집중적인 내셔널 서비스 시스템이고, 노르딕 국가에서는 분권적인, 그러니까 지자체가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 이런 분권적인 방식을 취하는 게 뭐 영국과 노르딕 국가 간의 큰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기 요양 시스템에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장기 요양 시스템의 노르딕 국가들은 지방 정부가 상당한 재정적 책임을 지고 자율성을 갖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는 그 대신 입법과 조정, 감독, 그리고 일정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뭐 이런 어떤 그렇게 이제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 방식은 뭐 이 보험제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죠. 대표적인 게 독일, 일본, 한국, 우리나라도 역시 보험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들이 바로 사회보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건의료 시스템 일부로서 장기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나라인데, 뭐 약간 벨기에 같은 그런 나라가 보건의료 시스템 일부로서 장기간 서비스가 보건의료 헬스케어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는 그런 어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믹스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혼합 방식이 되겠습니다. 혼합 방식이니까 이거는 몇 가지 프로그램과 급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이제 몇 가지로 믹스템 내에서도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게 Federal Universal Schemes라고 해서 너싱 케어는 보건의료 시스템, 너싱 케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전문적인 간호사가 제공하는 그런 어떤 케어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돌봄 서비스인데요. 이것은 기존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하고, 퍼스널 케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시 이제 이 롱텀 케어를 이용하는 보통의 경우는 역시 이제 고령자가 되겠죠. 노인들이 되게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우리가 이걸 ADL이라고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장애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퍼스널 케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이용자가 이제 목욕을 하는 것을 도와준다든가, 또는 옷을 입는 것을 도와준다든가, 뭐 이런 일상생활에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상생활에서 몇 가지, 뭐 전문적인 간호사가 도움을 제공해야 될 그런 영역은 아니죠. 요게 ADL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퍼스널 케어라고 하는 것인데, 요것은 별개 제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 취하고 있는 나라들이 스코틀랜드, 영국은 사실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등이 이게 좀 제도가 다르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와 남부 유럽, 동구 뭐 이런 동구권들이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Income Relate Universal Personal Care Benefit라고 해서 소득 비례적인 보편적 베네핏. 그러니까 퍼스널 케어에 대해서는 소득 비례적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그런 어떤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시스템을 추가적인 그런 어떤 급여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결합되어 있는 그런 어떤 방식이 되겠습니다.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통한 그런 어떤 제공은 너싱 케어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퍼스널 케어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뭐 보편적으로 제공되지만 소득 비례적인 그러니까 소득 비례적인 그런 어떤 수급자의 소득에 비례해서 서비스를 좀 차등해 제공하는 이런 어떤 방식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속해 있는 나라가 아일랜드, 호주, 오스트리아,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고 특히 이제 이들 나라들을 가리켜서 프로그레시브 유니버셜리즘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뭐 그런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믹스트 시스템 내에서 세 번째가 보편적 급여와 민스테스트 자산조사 급여를 결합한 그런 어떤 혼합한 이런 어떤 방식이 되겠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편 급여는 이제 뭐 너싱 케어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뭐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스위스 같은 나라 다른 급여에 대해서는 민스테스트 지산 베네핏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나라가 대표적으로 스위스이고 뉴질랜드 또는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너싱과 퍼스널 케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스피스에 대해 홈케어 세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가 스피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스피스 내에서의 어떤 너싱 케어와 퍼스널 케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제 나중에 뭐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이제 뭐 시설 급여 제가 급여로 나눠지고 제가 급여에서도 보통 좀 전문적인 간호사가 수행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가 있고 일반 뭐 보통 이제 뭐 요양보호사 같은 사람이 퍼스널 케어를 수행하는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급여에서 너싱 케어와 퍼스널 케어는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또 기타에 대해서는 민지 테스트된 방식으로 제공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스위스는 퍼스널 케어에 대해서는 자산조사형 긴급급여를 제공한다 되겠죠. 뉴질랜드 시설급여에 대해서 자산적 급여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민스테스 그 자산조사형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산조사를 거쳐서 일정 수준 이하에 있는 사람들만 수급자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뭐 대표적인 미국의 메디케이드와 잉글랜드의 어떤 그런 어떤 제공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일단 이 장기요양 제도의 어떤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복잡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장기요양 제도 정책의 분류인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공식적인 포멀한 그런 어떤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모델과 비공식적인 어떤 돌봄을 위주로 하는 그런 어떤 모델 간의 변동을 좀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되게 이제 원래 모델이 80년대 생겼다가 이제 90년대를 거쳐서 모델의 성격이 약간 변하게 되고 2000년대 들어와서 뭐 변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어떤 원래 모델이 변동하게 된 주요한 계기를 형성한 개혁적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파솔리니아 란시라고 하는 연구자가 뭐 유럽 복지국가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재구조와 재구성 뭐 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제가 좀 빌려온 그런 어떤 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어쨌든 장교양 제도의 기본적인 어떤 틀과 그것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이제 나라별로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들이 예시가 되어 있는데 이들나라의 원래 모델을 보면 스웨덴은 뭐 아주 강력하게 공식적인 그런 어떤 돌봄 수위를 제공을 주로 위주로 하는 뭐 스웨덴뿐만 아니고 노리 국가들이 사실은 원래 좀 그렇습니다. 공식성이 상당히 강한 그런 어떤 모델이고 네덜란드도 이제 거의 유사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고 뭐 스웨덴보다는 덜하지만 영국은 좀 믹스트된 혼합된 것이고 프랑스도 조금 뭐 혼합돼 있지만 좀 비공식적인 그런 어떻게 지향적 그러니까 유럽 대륙 국가들이 대체로 이제 사실은 이 가족주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역시 노인들에 대해서도 이게 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환경에서 이제 급여를 제공하기보다도 어 역시 이제 뭐 집이나 집과 유사한 그런 어떤 환경에서 좀 가족이나 또는 친인척 또는 이웃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인포멀한 케어인데 그 인포멀한 케어를 위주로 해서 이제 요양제도가 장기 요양제도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유럽 대국가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 마찬가지로 비공식적인 그런 어떤 돌봄이 좀 주도적인 그런 어떤 모델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래 이런 어떤 디자인이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동을 하게 되는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이제 그 어떤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가 주도하는 모델을 약간 에, 수정을 하는 그런 어떤 것인데 그 주연 배경이 92년대 아들 개혁이라고 해서 이 아들 개혁은 지자체에게 장기 요양 제도의 주요 책임을 부여하게 되고 또 노인의 요양 병원 행을 주니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어떤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약간의 좀 혼합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서비스 공적인 서비스 주도형에서 점점 비공식적인 서비스도 이제 좀 들어오게 되는 혼합이나 또 통합적인 모델로 이제 수정되게 되는데 그 배경이 89년도에 AWBZ 홈케어라고 하는 89년에 도입되는데 이게 네덜란드 LCT 사회보험 방식 89년도에 이제 공적으로 도입되게 되고 95년에 퍼스널 바짓이라고 해서 현금을 제공하는 그런 현금을 제공하는 이런 어떤 제도도 95년대 도입이 됐습니다. 현금을 제공하게 되면 비공식적인 그런 어떤 돌봄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영국도 이제 90년대 이후에 이제 이런 혼합 모델이 수정된 그런 어떤 방식인데 뭐 그러면서 또 이제 공적인 서비스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90년대에는 이제 소셜 케어 마켓이라고 해서 역시 이제 이 영국은 아무래도 시장주의적인 그런 국가니까 역시 이런 헬스 케어에 대해서 민간 업자들이 이제 대거 진출하는 그 관련된 기획이 90년대 도입된 소셜케어 마켓이라고 하는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의 의존하고 서비스 효율성과 혁신을 촉진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그런 어떤 개혁이 뭐 이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96년도에는 디렉트 페이먼트라고 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그런 또 기획도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또 이제 2001년 APA라고 해서 APA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건 프랑스의 수급자의 재건 현금급여를 가리켜서 APA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LTC 등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ADL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이용자들이 에, 이, 뭐 어느 정도의 이게 어존 정도를 보이는 게 따라서 예, 그게 LTC 등급인데 등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또 전문가들 보기에 필요한 판단 돌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요게 프랑스 APA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독일은 역시 이제 전형적인 가족 국가라 가족주의적 성격이 상당히 강한 대표적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비공식적인 그런 어떤 돌봄이 주도하는 모델에서 95년도에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제도 공적으로 사회보험제도, 예, 장기요양 사회보험제도가 출범을 했고 이탈리아는 뭐 전국적 수준에서의 계획은 없었지만 90대 중반에 좀 지역적 차원에서 몇 가지 계획이 있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기요양제 변동 추세를 좀 몇 가지 정리하게 되면 역시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국가의 리트렌치먼트이기 때문에 장기요양 급여도 마찬가지로 장기요양 급여 좀 축소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역시 하나의 경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이 경공급여와 기물서비스 결합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그런 변동의 장기요양 제도의 어떤 변동의 추세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어떤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현금급여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장기요양 제도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이제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역시 이제 뭐 공급자 경쟁에 따른 사회 돌봄 시장의 형성 그리고 점진적인 어떤 이게 뭐 교회 상품화 점점 더 이제 이게, 이게 시장에서 어떤 경쟁을 통해서 예, 예, 돌봄에 대한 그런 어떤 돌봄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또 공통적으로 이제 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 마케타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역시 이제 앞서 정리한 이제 현금급여의 제공이 이 장기요양 제도의 뚜렷한 그런 어떤 공통적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러면 역시 이제 이 사용자 그러니까 수급자의 이제 구매력 수급자가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수급자가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수급자가 그러니까 이용자에게 현금을 제공하게 되니까 이건 이용자의 어떤 구매력을 통해서 사실 이용자의 어떤 사용자의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되고 뭐 그걸 가리켜서 이제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요걸 가리켜 또한 카스터머 초이스 모델이라고 해서 고객이 곧 이제 이용자죠. 이용자들의 선택을 중시하는 그런 어떤 모델과 이제 결합되어 있는 그런 변동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경향은 가족을 통한 이제 돌봄 제공을 촉진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또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것도 현재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케어 돌봄의 재가족화라고 이제 우리 보통 그렇게 개념하고 있습니다. 리포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복잡한 양상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뭐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만 역시 이게 뭐 현금급여와 비공식화 그리고 또 비공식화를 통한 또 재가족화 뭐 이런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함의라고 하는 것은 좀 복잡한 그런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건 자세하게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 돌봄의 후퇴와 재가 돌봄 및 커뮤니티 돌봄의 증가. 뭐 이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돌봄의 재가족화도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탈시설화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그것이 이제 장애인이든 아동이든 또는 정신보건 분야든 탈시설화라고 하는 것 역시 이제 불가역적인 그런 어떤 추세인 것인데 이런 어떤 장기 요양 제도에 있어도
이런 탈지슬화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시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